약자를 짓밟은 순간 당신은 끝났습니다. 헬기가 연구소 상공을 맴돌며 내려앉는 소음이 건물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보았죠. 두 대의 군용 헬기에서 내린 것은 별이 3개 그리고 별이 하나인 2명의 장군이었습니다. 박도연 연구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며칠 전 술자리에서 밀쳐서 다치게 만든 그 여직원 이선희 씨의 가족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오남용하며 약자를 괴롭히던 한 남자의 몰락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권력 남용, 그리고 그에 따른 정의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선희 씨입니다. 올해 56살 군사연구소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이 연구소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바라는 것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직장 생활을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은퇴하여 가족들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그저 그런 평범한 소망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 반이면 어김없이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루 업무를 차근차근 정리하며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선희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연구소 내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으로서 존경받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새로운 연구실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어요. 박도연. 42살의 이 남자가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실장으로 부임한 것은 3월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스카우트된 인재였고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자신감이 넘쳤죠. 첫 회의에서 그가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방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냈고 상급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학력이나 경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상사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도연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건 너무 구식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같은 말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어요. 선희 씨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도연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박도연이 선희 씨를 특별히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부임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계기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날은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평소처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회의실에 가져다 놓았죠. 하지만 박도연은 그 자료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선희 씨에게 쏠렸죠. 선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자료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온 것이었고 이전 상사들은 모두 만족해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반응은 더욱 격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게 바로 문제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일하면서 자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날 회의는 선희 씨에게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희 씨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마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처럼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선희 씨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희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새로운 상사가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희 씨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박도연의 선희 씨에 대한 괴롭힘은 일상화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시험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박도연은 선희 씨의 복장부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선희 씨, 그 옷 언제 산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는 나이가 들면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는데 건강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희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나요? 같은 말을 반복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당하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단체 회의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선희 씨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이선희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조직의 혁신을 막고 있는 거죠.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 방식만 고집하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선희 씨는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점 선희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의 눈치를 보느라 선희 씨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죠. 점심도 혼자 먹게 되고 업무 관련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선희 씨는 매일 집에 돌아가면 기력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가족에게 이런 일들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분기별 회식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선희 씨도 기꺼이 참석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도연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거든요. 하지만 회식 불참은 또 다른 트집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희 씨는 회식에 참석했죠. 회식 장소는 연구소 근처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고 평소보다 더 거리낌 없이 말을 쏟아냈어요. 그의 타겟은 역시 선희 씨였습니다. 이선희 씨, 나이가 들면 술도 못 마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못하니까. 선희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많이 안 마셔서요. 하지만 박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은 회식 문화도 잘 모르잖아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거죠. 술이 더 들어갈수록 박도연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조직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박도연이 갑자기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그리고는 선희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선희 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박도연은 그녀를 밀쳐버렸어요. 아, 정말 답답해. 선희 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식탁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혔고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아, 하는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회식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급히 선희 씨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지만 선희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박도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사과는커녕 괜찮죠? 별일 아니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몇몇 동료들이 선희 씨를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무릎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2-3주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선희 씨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선희 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식 자리에서 실수로 넘어졌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무릎이 붓고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선희 씨의 아들 태민이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태민이는 7살 때 어머니를 따라 이 연구소에 견학을 온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준장으로 복무 중이었죠. 어머니, 정말 단순한 사고였어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태민이의 계속되는 질문에 선희 씨는 결국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온 상사가 좀 까다롭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태민이가 자세한 상황을 묻자 선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당해온 괴롭힘과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죠. 태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폭행이에요. 선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나도 곧 은퇴할 텐데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태민이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시 삼촌인 강훈에게 연락을 했어요. 강훈은 선희 씨의 오빠로 현재 삼성 장군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강훈 장군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훈 장군은 우선 해당 연구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연구소는 국방부 직할 기관이었고 따라서 군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었죠.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훈 장군은 연구소 내부 인사들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박도현의 문제는 선희 씨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은 박도현 실장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특히 여직원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 심하조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명백히 고의적인 폭력 행위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훈 장군은 또한 박도현의 과거 경력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도현은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이직의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죠.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연구소는 평소와 같이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도현도 여전히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오전 10시경 갑자기 연구소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군사연구소 특성상 가끔 군용 헬기가 지나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연구소 건물 바로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앞 광장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직원들이 창문으로 몰려갔습니다. 2대의 검은색 군용 헬기에서 내린 것은 정복 차림의 장군들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별의 개수를 본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삼성 장군 1명과 일성 장군 1명,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참모들까지. 이런 높은 계급의 장군들이 연구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도현도 창밖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뭐지? 왜 갑자기 장군들이 여기에? 하지만 아직 그는 이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강훈 장군과 태민 준장은 연구소 정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연구소장이 급히 나와서 영접했지만 강훈 장군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박도현 연구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훈 장군의 첫 마디였습니다. 연구소장이 당황하며 안내했죠. 박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장군들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인물들이 왔다며 기뻐했어요. 혹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가 박도현 연구실장입니다. 박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강훈 장군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박도현 실장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훈 장군의 어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가 있냐고요? 강훈 장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선희에게 한 짓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 순간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장군이 우리 선이라고 한 것을 들었을 때 상황을 파악한 것이죠. 혹시 이선희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선희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삼촌이시고요. 박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그 여직원이 삼성 장군의 동생이자 일성 장군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강훈 장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연 실장, 지난 몇 개월간 당신이 우리 선희에게 한 행동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박도연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장군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닐까요? 저는 단지 업무 개선을 위해서. 오해? 태민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회식 자리에서 제 어머니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도 업무 개선을 위해서였나요? 박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실수였습니다. 실수? 강훈 장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난 몇 개월간 당신의 행동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실수였나요? 서류에는 박도연이 선희 씨를 어떻게 괴롭혔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공개적인 모욕, 업무 방해, 인격 모독 등 모든 것이 증언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강훈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압도적이었어요. 박도연 실장, 당신은 지위를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사람을,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약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입니다. 선희는 몇 년 후 은퇴를 앞둔 직원이었고 당신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괴롭힌 겁니다. 태민 준장도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그런 분을 이렇게 괴롭힐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강훈 장군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도연, 당신은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끝났어요. 그날 오후부터 연구소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투입되었어요. 박도연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저질러온 다른 문제들도 속속 드러났거든요. 우선 연구비 사용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도연은 개인적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학회 참석 명목으로 지급받은 출장비를 사적인 모임에 사용하거나 연구 장비 구입비를 과다 책정해서 차액을 빼돌린 정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 관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아부하는 직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던 것이죠. 한 여직원은 박 실장은 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아이 학교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거나 개인적인 약속 장소를 예약해달라거나 하는 일들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의견을 달리하면 업무에서 배제시켰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빼버리거나 승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동료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에 대한 괴롭힘을 목격했던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김 과장은 회의 시간마다 이선희 씨를 타겟으로 삼아서 모욕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 대리는 그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고의로 이선희 씨를 밀쳐서 다치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도연이 평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었어요. 나이든 여직원들은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같은 말을 공공연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세상에 저런 구식 사고로는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는 식의 발언도 일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박도연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한편 선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했던 괴롭힘이 공개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선희 씨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참고 은퇴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건데. 하지만 강훈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선희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거야. 태민 준장도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일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해요. 선희 씨는 점점 가족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으면 될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조사 결과 박도현의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연구비 횡령, 인사농단 등 여러 가지 혐의가 확인되었어요. 우선 연구소 내부적으로는 즉시 박도현을 연구실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시켰죠. 박도현은 해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동료들의 일치된 증언,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 목격담, 연구비 사용 내역 등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을 입증했어요.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박도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일들이었거든요. 결국 박도현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연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선희 씨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박도현의 연구자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기관은 없었거든요. 박도현 사건을 계기로 연구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이 강화되었어요. 새로운 연구소장이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전 직원 대상 간담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 문화 점검 시스템도 도입되었어요. 분기별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조직 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죠.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과 리더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선희 씨는 무릎 치료를 위해 몇 주간 병가를 내고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체적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의 권유로 선희 씨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는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선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상담사는 피해자가 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박도현 사건 이후 연구소 동료들의 선희 씨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박도현의 눈치를 보느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고 위로했어요. 김 과장은 선희 언니 그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용기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모른 척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리도 언니가 당하시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선희 씨는 동료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모두 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동료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방관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선희 씨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복귀했을 때 모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새로 부임한 연구실장은 선희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희 씨의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선희 씨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선희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훈 오빠와 태민이가 보여준 보호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강훈 장군은 선희야,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우리가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태민 준장도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했죠. 선희 씨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혼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군사연구소 괴롭힘 사건 조직 문화 개선 계기 될까? 권력 남용의 대가 박도연 전 실장의 몰락 같은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했죠. 특히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대응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죠.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박도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연구소에서 해임된 후 다른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업계에 그의 행동이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결국 작은 사기업의 일반 직원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곤 한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한번 잃은 신뢰와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박도연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의 경험은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을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평온을 되찾은 선희 씨는 이제 진정한 은퇴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근무 기간 동안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집중했어요. 후배들아, 일할 때는 성실하게 하되 부당한 대우는 참지 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 선희 씨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멘토 역할도 자청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조직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박도연 사건 이후 연구소의 조직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이 일상화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새로 부임하는 관리자들은 모두 인권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제 우리 연구소는 정말 일하기 좋은 곳이 되었네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특히 나이나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 같은 베테랑 직원들의 의견이 더욱 존중받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잘못된 일은 언젠가는 바로잡힌다는 것이죠. 박도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한동안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선희 씨는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죠.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정의가 그녀의 편에 섰습니다. 강훈 장군과 태민 준장이 보여준 가족사랑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위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선희 씨가 혼자였다면 끝까지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의 보호와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정당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선희 씨처럼 보호막 없이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와주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인권위원회, 노동청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박도연 사건은 권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강훈 장군과 태민 준장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가족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했어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면 박도연은 권력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권력 사용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선희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을 용서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상담사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만 독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희 씨는 깊이 생각해 본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박도현을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는 늦추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선희 씨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오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죠. 은퇴를 1년 앞둔 어느 날 선희 씨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번 일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동료들도 선희 씨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세요. 선희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자신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자신감이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 이선희 씨 가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강훈 장군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에게 말해. 가족이 뭐 하려고 있는 거야? 태민 준장도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둥이에요. 어머니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해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약속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의 시간을 우선시하기로 한 것이죠. 선희 씨는 연구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소중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일을 강요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문제를 혼자 안고 있으면 해결될 것도 해결 안 돼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도 도와주세요. 후배들은 선희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박도연 사건의 파급 효과는 해당 연구소를 넘어 다른 기관들에까지 미쳤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 것이죠. 국방부는 산하 모든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죠.
박도연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의 조직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은 임원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뤘거든요. 한일간지는 권력 남용의 실태와 대안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사례들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방송사들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권력과 정의 사이에서 같은 프로그램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런 언론의 관심 덕분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조직 문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열등감을 권력으로 보상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도연 같은 경우도 내적 불안감을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해소하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죠. 조직 관리 전문가는 건전한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사건 해결 후 선희 씨는 연구소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죠.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희 씨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와서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몇몇 직원들이 선희 씨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어요.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고민하는 직원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동료나 상급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요. 이제 진짜로 은퇴를 앞둔 선희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려고 해요. 선희 씨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선희 씨의 계획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어머니다운 생각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라고 태민이가 격려했습니다. 강훈 장군도 우리 선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다니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희 씨는 또한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이제 진짜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해보려고요. 아이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요.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박도연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박도연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는 이선희 씨에게 사과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선희 씨는 그 편지를 받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도연의 경험은 다른 관리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을 때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가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회 제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졌어요. 고용노동부는 전국 각 지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사들이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또한 기업들의 조직 문화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영업 정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간에서도 건전한 조직 문화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국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해외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거든요.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 사회가 위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지는 이스트 에이전 워크플레이스 컬처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전통적으로 권위적이었던 아시아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 사례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모범 사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선희 씨 가족 모두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고 정의로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강훈 장군은 이번 일을 통해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태민 준장도 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더라고요. 선희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상호 존중의 날을 정해서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상호 존중의 날에는 선희 씨가 특별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조직 문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조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선희 씨의 강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이후 매년 이 행사는 연구소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예정대로 은퇴하여 이제 자원봉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2-3일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선희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정말 기뻐요. 강훈 장군과 태민 준장은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군 내부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박도연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조직들의 문화가 실제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고 건전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권력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해요. 권력을 남용하는 순간 그 권력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됩니다. 둘째, 부당한 일에는 용기를 내어 맞서야 합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사회적 제도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방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희망적입니다. 악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선한 사람들이 보호받았으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일에는 용기 있게 맞서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선희 씨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강훈 장군과 태민 준장처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연구소 동료들처럼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세요. 권력의 오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약자를 억압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의의 힘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정의의 편에 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